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대리인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대리인 국가, 이란,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하는 국가, 이렇게 나눠서 싸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란이 결국에는 핵 무기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IAEA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이 된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금융 분석하는 유시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이제 사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강세장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에 대한 메리트들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혼란한 와중에 어떠한 패턴의 금융의 시장이 열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대리인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이스라엘, 미국의 대리인 국가, 이란,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하는 국가, 이렇게 나눠서 싸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란이 결국에는 핵 무기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IAEA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 핵무기 시설, 우리 예를 들면 포르도라든지 나탄스에 이제 원심 분리가 몇천 대씩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가 왜 부각이 되냐? 미국이 지금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내렸을까? 하나씩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일기 때를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기 때는 사실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제1원칙입니다. 그 대신에 대리인 국가를 삼아놓고 그 대리인 국가들이 그 주변의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오너십을 주고 말을 듣게 하겠다. 이게 금융적인 제재든 경제적인 제재든 아니면은 국방, 우리 안보적인 차원에서라도 힘을 가져서 다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대리인 국가만 미국은 조정을 하면은 중동의 평화는 알아서 찾아온다. 이게 대리인, 그 다음에 삼자 이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항상 철학적으로 중동에서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일기 때 중동 관련돼서 이슈가 이제 계속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리인 국가 격으로 삼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나타났던 건 뭐냐면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리인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리아를 폭격합니다.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고를 사실 수차례 했어요. 폭격을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근데 아사드 정권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이슈는 있었죠. 수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한두 해 사이에 급격화 진전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리고 명분상 화학무기를, 시리아군들이 이제 군사들이 이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라는 이슈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사드가 그 전부터 반미의 행동을 굉장히 과격화했었고,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서 우리 이제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함께 오너십을 결국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한 행동 자체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뭔데 이 이슬람 국가들한테 와서 개입을 하고, 이 개입함과 동시에 왜 통제를 하고 거기에서 왜 명령을 하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우디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림 국가들이 이 시리아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쌓기 시작하죠. 화학무기 사용, 화학무기 사용. 화학무기 사용은 사실은 수년 전, 5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근데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충분한 명분을 쌓고, 화학무기는 이거는 테러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험 국가로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명을 내리고, 이제 스텔스로 폭격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시설을 공격한다고는 하지만 아사드 정권의 지도부를 갖다가 다 정밀 타격을 해서 다 사살시켜버리죠. 그 와중에 이제 군사 지휘자들은 압박감을 많이 느꼈는지 그 당시에 자살까지 해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젠 버틸 곳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공격이 들어오니까. 요 논리를 지금 이란의 사태, 시리아와 이란의 국경은 다릅니다. 이란은 훨씬 원유 시장에서 더 시리아보다 영향력이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의 지금 외교적 개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6차 회담을 계속 가져왔었지만 6차 회담 동안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은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죠. 어떤 혜택이죠? 바이든 정부 때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거나 이란산 원유가 비정상적 시장에서 조금씩 팔리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왔었죠. 거기에서 공급자 주체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던 국가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만 중국이 싸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란의 원유도 계속 싸게 사왔고 제재가 시작될 때부터 좀 느슨해질 때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이란이 이제 수출을 하는데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박을 통해서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해상 이제 우리 선박이 이제 그 항유를 하다가 거기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산 원유, 아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산 원유다라고 둔갑을 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그때 평균 가격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국제 석유 협회 기구 같은 곳에서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 10불 정도 싸게 계속 반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자꾸 이제 이란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서로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계속 딜을 하다가 한 시장 가격 대비해서 10불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5불, 6불까지 줄어들었다. 그 갭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화폐 가치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물가, 인플레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화폐의 통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진 나라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도 반발이 되게 많고 불만이 되게 많고 이란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통화를 못 믿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관련되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걸 쓰고 싶다라는 의견까지 피력을 해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에게 원유도 싸게 공급하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이제 통화 패권 시장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대림 국가들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확 와닿지 않지만 몇몇의 포인트에서 결정이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잘한다 이제 공격을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비핵화 협상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에서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이스라엘 스스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대리인의 구조가 생긴 것이고요. 지금 반대 입장에서 중국은 뭐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면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똑같은 구조로 갈 겁니다. 바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무기적 지원은 안 해줬지만 계속적으로 암묵적인 경제적 지원이든지 암묵적으로 결국에 석유를 팔거나 아니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중국이 제공을 해줬었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너무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고 이게 전황이 이제 길어지니까 나도 참가할래. 나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계속 개입을 하게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 이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론도 안 나고 지지부진해지고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은 극단에 갔을 때 봉쇄를 하거나 검열을 해서 부부 봉쇄를 하는 이슈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싸움에서 강자는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계속 전황이 지지부진이 길어지면은 이란의 협상의 지위만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란이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원조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 더 공고해지고 더 힘이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은 이란과 파트너십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 예전에는 주체국이었었는데 이제 주동자였었는데 그게 주동자만 살짝 바뀌었을 뿐 이 블록이 또다시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공공연하게 지금 미국하고 약간은 갈팡질팡하면서 미국과의 이제 사이를 좀 좁혀나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란을 지지한다, 이란이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사실은 G7이 이제 러시아를 다 배척을 했는데 그때 이란이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면서 그 덕분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 파트너십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를 그냥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란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돕겠다. 실질적인 지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G7에서 나왔지만 이란이 이 러시아에게 계속 지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오펙 플러스 회의의 주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러시아한테 힘을 계속 실어주는 그래서 감산이나 증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패러다임에서 오펙 플러스는 따로 사우디를 중심한 이제 오펙 국가들은 따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란한테 시키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따로 자기들 편을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결단을 빨리 내려야지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기 때 시리아 이제 폭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뭐 폭격을 할지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기 때 경험을 참고로 한다면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가 이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G7 회담에서 계속 이제 빨리 이렇게 그 귀국까지 한 걸 보면 지금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즉 트럼프는 일기 때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이렇게 문구를 놨어요. 중동에서의 직접 개입은 금한다. 미국에게만 출혈 피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번 2기 때 대선 캠페인에서 마가 지지자들한테 바로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전쟁 종식을 시키고 중동에서의 직접 개입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빨리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잖아. IAEA에서 지난주 사찰을 갔다 왔더니 지금 미사일 발사 능력은 사실은 경험이 없어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무기 제조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어요. 왜냐? 경제적 제재 때문에 투자 시설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AEA에서도 정확히 지적은 했습니다. 이게 핵이 제조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미사일 발사가 기술과 시설물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운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 핵무기가 제조된 다음에 바로 쏘는 게 아니라 무기 제조된 다음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시설물까지 또 잘 운반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탐지 못하는 정보상 언젠가는 무기로 만들어서 발사를 할 수 있다. 그게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명분을 쌓고 있고 당연히 예전에 프랑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란은 이런 식으로 핵을 자꾸 사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핵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판단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지지부진한 전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거의 40% 이상, 절반 가까이 있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리아 폭격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이란의 폭격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도부가 하메네이가 바로 이제 축출되거나 이제 사살이 되어서 정권이 바로 교체되지는 않겠지만 시리아나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아예 그 정권 자체의 목소리나 협상력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확실한 미국의 대리인이 힘을 갖고 중동의 평화와 원유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바타와 같은 국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의 메커니즘은 트럼프가 계속 그렇다고 중동 전에만 신경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가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메커니즘은 기승전 내수 부양이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 부양 쪽으로 다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신경 쓰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만약에 폭격을 하면 시리아 폭격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폭격대도 사실은 스텔스나 이제 폭격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폭격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의 1, 2주 만에 거의 종료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외 사항으로 이번에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도 비슷한 형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를 갖다가 주둔 시설을 더 늘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징집 장병들을 더 늘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폭격을 통해서 주요 시설물들 결국에 포르도가 되겠죠. 포르도까지 파괴를 시키고 이란의 협상 카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거기에서 이란이 이제 협상 카드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갖다가 더 강화하게 되면 일단은 중국에게 주는 인센티브, 더 싼 원유를 공급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중국 블록에 붙어서 이제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패권적인 힘을 갖다 키우려는, 동반해서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약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폭격당하고 정권 자체에 대한 존망의 위기가 생겼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트럼프는 먼저 비핵화를 통해서 이란을 갖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통제 수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친미 정권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통제 하에서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전의 러우 전쟁하고는 양상은 다른 게 뭐냐면요. 사실은 러시아는 미국과의 입장, 그 다음에 유럽과의 입장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패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정치 철학적으로 민주당 바이든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원유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스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제재는 해야 되겠고 가치 철학적으로 전쟁 범죄다라고까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제재를 계속 가한 것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란이 지금 중국 편에 서서 중국에 싼 원유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협상 카드 중에서 결국에 원유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사실 작은 편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보다. 근데 중요한 건 자꾸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들을 다른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자꾸 교란시키려는 그러면서 비핵화 요구를 안 듣는 그런 형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단기간에 개입을 해서 통제만 시켜도 사실 이란과 비슷하게 핵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려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북한이죠. 이런 국가들한테 협상의 카드의 우위를 먼저 뺏어버리고 당신들도 이런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란의 사례를 보고서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에 응해라. 그러면 이 그림의 총체적인 목적물과 목표물은 뭐냐? 중국의 블록의 힘을 계속 빼놓는 것이죠. 러시아는 아무리 경제가 그전과 다르게 나빠지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함부로 통제를 하거나 억압을 할 수 있는 국가의 그 역량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주 미사일 발사 기술에 있어서는 탑을 거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다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미국,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설득을 해서 결국엔 중국에 속해져 있는 이런 블록의 형성 구도에서 약간 빼와야 되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빼와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준 거죠, 먼저. 영토 인정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대한 영토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라고 했고, 복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다 들어주기보다는 먼저 통제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묵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 블록을 계속 와해시키는 전략이 총체적 목표물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고생하게 된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건 지형도 자체가 그때는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개입을 해서 전쟁을 갖다가 계속 이끌어 갔던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결국에 명분과 그 핵심 지역 내에서의 미국에 대한 지지 국가나 대리인 국가가 명확히 있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과 다르게 음, 미국이 이제 그전에는 사실 셰일 오일에 의해서 셰일 오일에 대한 이제 원유에 대한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우디하고 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원유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패권과 지정학의 패권에서 사우디도 감히 이제 미국이 조금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격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유에 대한 에너지 오너십까지 갖기 전까지는 중동 지역에서의 오너십이나 대리인을 삼을 만큼의 결국 그 위상 자체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미국을 친미를 하는 그런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가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 통제를 하는 구간이 그 패러다임이 과거에 2000년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들어가서 직접 싸우면서 몸소 실천을 하면서 보여줬던 기간이고, 그 다음은 결국에 중동에서조차도, 그리고 미국은 대안적으로 보더라도 셰일 오일이라는 이제 핵심 카드가 또 생겼다라는 국격 자체가 좀 더 급부상한 다음부터는 대리인 국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대리인 국가들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선 물론 사우디는 중립적인 노선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제 중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개입을 하거나 어떤 그런 모션을 볼 때 사우디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도 결국 일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사우디한테 여러 주변 국가들이 자꾸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는 핵까지는 없지만 계속 이제 그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를 만드니까 사우디한테 이제 약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무기를 팔겠다. 최첨단 무기를 팔아줘서 당신들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나 공격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사우디까지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의 편으로 만들어 놓죠. 그렇게 지형도를 갖다가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중동 지역 내에서의 친미 국가들을 심어 놓고 힘을 형성하고 오너십을 재편한 다음에는 개입을 해서 공격하면은 거기서 지상전 군사를 갖다가 집어넣고 몇 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싸우고 이런 전쟁의 전황이 아니라 이제는 대림 국가들이 계속 싸우게 하지만 자신들이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타격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번 중동 이슈로 중국은 고립되나요? 네,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에서 밝혔지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안보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에 일자리에 대한, 내수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결국 관세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안보의 핵심 주축은 누구냐?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주축은 뭐냐? 남태평양 중국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반적인 지역에서 계속 무력화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항공모함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고 잠수함을 통해서 뭘 하는지조차 탐색이 안 될 정도로 위력감을 과시하는 중국에게 있고 그 중국이 결국엔 경제적 안보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대림 국가들이 힘이 커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그게 미국 트럼프가 결국에는 추구하는 지정학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걸 하면서 경제적으로 뺏긴 걸 되찾고 동맹국들한테 자신들이 뺏긴 거에 대해서 뭐 좋게 표현하면 후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돌려줘야 된다 하면서 후원을 얘기하면서 관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영구채 판매를 아마 종용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승전 마지막 최종 족착지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블록의 힘을 빼놓고 안에서는 결국에 내수부양을 하겠다. 많은 돈들이 계속 다시 이제 미국으로 번원으로 본국으로 환송이 되면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서 뺏긴 돈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채를 가지고서 결국엔 내수부양해서 기승전 내수부양을 하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부양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감세 관련돼서,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국에 부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갖다가 많이 찍어내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은행 대출의 본격적인 그 활성화, 대출을 갖다 늘리자. 요 패러다임이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여기 포커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형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관세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표현을 했잖아요. 잘 돼가고 있고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공고를 받기로 했다. 근데 이 잘 돼가고 있다는 게 이미 중국에 대해서 대선 캠페인도 그렇고 이제 국가안보조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과는 결국에는 차단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고, 우리가 이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를 했잖아요. MFN 관계를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제 공론화된 동의가 있었어요. 중국을 이제는 무역 관계 대상에서 빼버리자. 그러니까 아예 차단 수순으로 가자라는 아주 그 다수결이 거의 이제 만장일치격으로 중국을 차단하자는 식으로 이제 공화당의 내부 이제 그 정치 철학 자체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율이 145 갔다가 125 갔다가 지금 80, 90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을 갖다가 결국에는 풀어주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물건을 사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수순적으로 차단을 하고 막겠다는 입장이고, 그 와중에 중국한테 받아야 되는 그래도 필수 품목들이나 상품들이 결국 원자재 쪽이잖아요. 히토류나 화학, 철강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그래도 취할 건 취하면서 필요한 건 취하면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미국에게 뺏어간 돈들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막아나가겠다. 그러한 협상 과정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지, 145, 125 갔던 그런 관세율이 다시 뭐 8, 90이 아니라 뭐 20, 1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될 거라면 이런 정책적인 캠페인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